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명주와 스미스 그리고 특급 게스트 큐레이터 윤나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CGV 아트하우스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아트하우스가 있는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영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CGV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네, 아트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죠. 제가 큐레이터님을 모실 때 여러 큐레이터분을 많이 들었었는데 유난히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큐레이터님 오신다고 해서 방송을 몇 개 들어봤거든요. 네. 네, 말이 상당히 또박또박 하시더라고요. 네. 발음도 좋으시고. 그 CGV 홈페이지에 아트하우스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큐레이터분들 증명사진과 함께 큐레이팅 하신 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증명사진 있어? 난 그거 못 봤는데. 네, 사진도 옆에 오른쪽에 쫙 있고 가장 궁금한 게 그 네. 큐레이터를 하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15분에서 20분 혼자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CGV에서 대본 같은 걸 주셔가지고 그걸 숙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각자 해석을 해서 큐레이터 분들이 조사한 다음에 20분 동안 말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CGV 측에서 대본을 주지는 않고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5분이 하고 계신데 네. 영화를 보고 나서 각자 모든 자료 조사부터 글까지 다 준비를 해서 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건 한 영화를 두고 사실 5분이 다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분들이 아시고 아 나랑 이분이 취향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큐레이팅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나중에 들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다른 분들이 할 때 제가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아 이분은 이 장면을 이렇게 보셨구나 뭐 이런 다양성도 있기도 한 것 같고 근데 대본 준비는 다 각자 알아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큐레이터 분들끼리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네,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회의 있을 때 뵙기도 하고 그 외에 또 자리를 만들어서 뵙기도 하는데 다들 각자의 일도 있으시고 또 2명 빼고는 다 기혼이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근데 자주 SNS를 통해서라든지 왜냐하면 큐레이터들이 활동하는 내역이라던가 관객분들이 혹여나 질문을 해주실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트위터를 다 하고 있어요. 큐레이터 네네. 계정으로. 그래서 거기서 안부를 묻는다거나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자주 뵙지는 못하고 있죠. 그럼 약간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누구 큐레이터 하실 때는 어떤 영화 때 몰리고 이런 식으로. 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잘 피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러시구나. 아, 이미 예상하신 것 같아요. 이건. 많이 질문을 받으셨나 봐.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큐레이터 바로 말씀 여쭤본 게 조금 두서없을 수 있겠지만 저희 지금 모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 CGV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큐레이터 분이신데 처음부터 자세한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하여튼 저희 방송에 이렇게 나와주신 거 정기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송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저도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본 적은 없어서 팟캐스트 자체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방송이든 간에 근데 예전에 아는 분 때문에 영화 음악을 소개하러 한번 게스트로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도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 그리고 저도 좀 궁금하고 또 영화를 두고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흥미롭다고 생각이 돼서 그럼 게스트로 참여하셨던 방송이 혹시 어떤 방송이었는지. 네, 아마 2009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네. 나가서 좋아하는 영화의 음악을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랑 그때 독립영화 쪽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분이랑 같이 나가서 또 거기서 진행하셨던 분이 또 다른 영화제에서 좀 알게 됐던 분이라서 거기도 굉장히 편하게 영화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거기는 라디오 형식이어가지고 이제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처음이었었는데 좀 재밌긴 했어요. 혹시 그때 소개하시는 영화 음악 중에 하나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영화 쪽에서는 택시 블루스라는 택시 블루스. 네. 그런 곡이었고요. 굉장히 걸쭉한 그런 음악이었고 외국 영화로는 그 당시에 주노 OST에서 뭐 캣파워의 곡이라든지 그런 곡들을 아마 추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 음악 이런 거 좀 관심이 있거든요. 뭐 존 윌리엄스라든지 한스 짐머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 음악 들으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배울 때가 있는데 그래서 관심이 좀 가네요. 네. 그러면 그때 대학생이실 때. 네, 아마 대학교 2학년 제가 대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대학교 2학년이실 때면은 지금 제가 나이를 안 여쭤봤지만 가늠은 가네요. 그때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랑. 학교 좀 늦게 갔어요. 네. 저는 대학교를 23세에 갔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7에 가서 27에.
그러면은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어떤 계기로 영화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원래 저는 음악을 그랬었어요. 아, 음악이요? 음. 어느 쪽? 어렸을 때는 클래식을 했었는데 피아노도 아. 치고 고등학교 때는 입시로 실용음악 쪽을 준비를 했었고 보컬이요? 작곡 아. 하고 그때 재즈 피아노도 배우고 좀 어. 잡다하게 음악을 많이 했었는데 네. 입시를 치렀지만 아. 잘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삼수하고 근데 음악으로 결국 학교를 못 어. 가고 그 즈음이었는데 네. 저희 찐오빠가 영화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네네. 저희 오빠가 군대를 가면서 저희 오빠 컴퓨터로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됐는데 DVD 파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DVD가 굉장히 운명적인 것 같죠. 그래서 그게 구스반산트의 엘리펀트라는 아. 영화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독립 영화라든지 예술 영화라든지 이런 걸 좀 몰랐을 때였는데 그래서 네. 엘리펀트가 뭐지 이러면서 포털 사이트에 네. 검색을 해봤더니 그 포스터 아시나요? 네. 금발 머리 그 그쵸. 남자에게 볼에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라서 아 이거 굉장히 말랑말랑한 그 영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나고 나서 아, 영화를 굉장히 공부하고 싶은데 영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러면 영화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하고 찾아보게 됐고 그때가 네. 한 5월, 6월 무렵이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갔고 제가 4년 다니고 졸업을 하고 다시 대학원 과정을 들어가서 지금 영화사 및 영화 이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셨군요. 저도 음악을 했었는데 3수 하셨었잖아요. 저는 7수, 8수인가 내가 7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와. 좌절하지 마시고 오빠분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셨나 보다. 남자 컴퓨터에 DVD가 있으면은 다른 게 있을 텐데 엘리펀트가 있다는 건 굉장히 감명 깊네. 제가 사전 조사를 한 바로는 굉장히 좋은 학교를 입학을 하셨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게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아닌가요? 한예종? 맞아요. 저도 원서 넣다가 떨어졌어요. 나도 봤어서 와. 3번인가 봤어. 아 거기는 성적이 무지 좋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탑3가 연영과 기준으로 뭐 동국대라든가 중앙대랑 서울예대랑 아니면 한예종 그렇게 됐었는데 무진장 세긴 세더라고. 수시에서 계기로 떨어졌어. 음악을 하셨지만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었나 봐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한중 입시 준비할 때는 좀 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도 계속 그 전에 준비했던 게 잘 안 됐었고 또 한예종 입시가 수능을 쳐서 가는 곳이 아니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은- 수능을 치지 않고 자체 시험이 다 따로 있어요. 창의력 평가라든지 영어 시험이라든지 논술 면접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서 그런 유형으로 좀 많이 공부를 했었죠. 또 제가 집이 부산이거든요. 아 부산이세요? 네. 오. 그래서 더 절박하게 했었던 게 서울에 없다 보니까 제 정보 같은 걸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때 닥치는 대로 영화 관련된 책은 정말 거의 다 읽은 거고 좀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혹시 발성이나 화법 같은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산 사신다 그랬는데 전혀 사투리의 억양이나 이런 게 없으셔서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포멀한 표준어 화법을 구사하셔서 저는 일부러 예의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활동하시는 큐레이팅 게 CGV 아트하우스 가면은 다 녹음이 돼 있어서 제가 봤던 영화들을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19분, 20분 정도 되는 말씀을 하시는 동안 거의 말을 더듬으시지도 않으시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발음이 굉장히 또박또박하셔갖고 아 이분은 좀 공부하신 분인 듯다 했는데 부산이시면은 사투리도 전혀 억양이 안 들리면은 네. 왜냐하면 저희가 팟캐스트 하는데 팟캐스트라는 게 사실 듣는 거 외에는 어떠한 어필할 수단이 없으니까 발성이나 발음이나 발화의 정교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은데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귀감이 갔었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아니, 되게 근데 좋은 것 이거는 같아요. 포장이 아니고 진짜 좀 놀랐어요. 저희는 깔 건 까기 때문에 특히 저희 명주가 너무 잘 까기 때문에 명주 생각에도 저요?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아 발음이 좋다고 좋죠. 그랬잖아요. 좋으시고요. 어. 예, 전 처음 들었을 때 잤어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잤어요. 아 너무 좋아서 아니,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자장가를 들려주는 거 그때 같아서 잘 시간이기도 했는데 어, 그냥 이제 들으면서 친구들이 파격적이다. 야 들어라 좀 그래가지고 들게 그러고서 듣고 있었는데 너무 편안해서 처음에 잤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력서 쓰면서 듣는데 괜찮으시다 목소리 그러다가 이제 기력서를 쓰면서 세 번째는 자세하게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 가지 영화들을 그렇게 한결같은 톤으로 갖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치. 그리고 큐레이팅 시간표
생각해 보니까 메시 딱딱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대본도 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또 하는 거에 되게 어려운 게 좀 있거든.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한결같이 유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또 해내시는 분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지. 네. 네. 저는 팟캐스트를 이거 말고 하나 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는 반응이 좀 뜨거운 방송이라 여긴 미지근한 방송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저층이 좀 많다 보니까 지 이거는. 1주년 됐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좀 비판이 많이 들어와요. 피드백도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비롯한 패널들의 발음 문제인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거든요. 혀가 짧잖아 조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함도 좀 느끼고 콤플렉스도 약간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인상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3명 중에서 제가 제일 낫지. 내가 제일 좀 그렇고. 그래? 그런 표시가 게 제일 좀 좋지. 얘는 성악 발성인데. 아니야 그냥 보통. 뭐래 이건 또 얘도 보통이야.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 우리. 이거 무슨 갑자기 왜 이래 보통이지 뭐. 얘네들이. 난뭐 이상한 그렇게 소리 디스 하고 많이 그래. 하는 편 아닌데. 하여튼. 죄송해요 저희 방송이 원래 분위기가 이럽니다. 주로 디스는 명주하고 나는 거기에 반발할 뿐이지. 아니 디스는 뭐 내가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의 다 나중에 가면은 코너에 몰리고 청문회 당하고 야 지금 게스트님 피해자에 입을 못 대잖아. 아 진짜 네. 죄송해요. 귀한 괜찮습니다. 분들. 괜찮아요. 네. 제가 또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저번 방송 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다뤘었는데 홍상수 감독님을 저랑 스미스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 홍상수 감독님은 어떻게 가면서 생각하시는지. 얘기했었거든요. 전 최근에 봤던 홍승 감독 영화 중에서 네. 그 책을 맞고 그때는 틀리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작들이 굉장히 호불호가 사실 갈리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저랑 스미스 같은 경우에 블랙 코미디다. 항상 재미있는 장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주의고 이제 명주 같은 경우에는 극 네. 패턴이 매너이즘이다 같아서 뭐 이런. 싫어 그냥. 굉장히 나오시라니까요. 싫어하더라고요. 네. 진짜. 한 네. 영화를 두고도 이렇게 평이 많이 갈리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특히나 홍승 감독 영화는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거의 파로 나뉘어질 수 있을 만큼 호도 심한 편이고 불도 심하고 좀 중간이 없는 편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중간인 것 같고요. 음.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남자 유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든지 자유의 언덕이라든지 영화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경우도 좀 많죠. 저는 이거 좀 다른 질문인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함춘수의 선택이 달라지잖아요.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전과는 달랐던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저는 1부, 2부 구성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 1부, 2부가 보면 동선이나 설정은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1부 시작할 때도 보면 함춘수가 나레이션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수원에 네네. 와서 지내게 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1부가 좀 함춘수가 기억하는 그날의 일들이었다면 2부는 좀 더 윤희정과 친화적인 기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업실 옥상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라든지 귀갓길이라든지 그리고 2부 마지막에 보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윤희정에게 맞춰진 포커스가 있어서 1부, 2부의 가장 큰 차이라면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지만 두 사람이 각 개인이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것인가의 차이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2부에서 그 스시집 장면을 아마 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네.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는 순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거를 누군가에게 말할 때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조금 친절했을 뿐인데 걔가 정말 날 되게 좋아한 것 같다라든지 그 사람 나한테 고백할 것 같다라든지 말을 하다 보면 자기 감정이 그렇게 들어가서 극대화시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부가 만약에 윤희정에게 좀 더 친화적인 기억의 구성이라면 그 장면을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게 기억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반지 장면도 나오고 결혼하는 이 장면도 네. 나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기억의 순간들이 구성되는가 그런 차이로 봐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그런 기억이 떠오르신 게 아닌 건. 개인의 경험은 아니고요. 네. 근데 그 술자리 장면이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술자리 장면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 시그니처 같잖아요. 네, 하나의 네. 특징인데 우리 선의를 생각해 보면 네. 저쪽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있는 걸 먼 발치에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롱테이크로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성균 씨의 파고 그 대사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카메라 연출 때문에 마치 그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몰입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연출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그 스시집 장면을 보면 굉장히 좁은 공간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밀착돼 있기도 한데 네. 카메라가 말할 때 인물들을 계속 타고 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쵸. 윤희정이 말할 때 윤희정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그런 대화 씬을 리버스 숏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사람 말하는 거 보여주고 커팅하고 저 사람 보여주고 하는 식인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서는 커팅이 잘 없기 때문에 네. 그게 그냥 흐르는 식으로 대화를 보여줘요. 네. 그래서 우리 선이가 상황에 대한 몰입을 극대화시켰다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감정의 몰입을 굉장히 밀착해서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스시집 장면에서는 뜨겁게 반응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귓속말로 계속 이렇게 먹으면 취해요 말했을 네. 때 네, 정말 저 가증스러운 장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의 반응이 오히려 좀 재밌었던 것 같다 생각을 했던 게 이번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인상적이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화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좋아하는 감독이나 배우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좋아하시는 감독이 제임스 그레이, 폴 토머스 앤더슨, 우디 알렌, 웨스 앤더슨 정도였는데 왜 네.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는지. 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보다가 생각을 한 게 네. 무슨 사대주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미국 감독만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보고 좋았던 작품을 생각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렇게 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경향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영화 공부를 하면서 제일 받았을 때 곤란한 질문들이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막 어떤 감독 그쵸, 좋아하세요? 그쵸, 이거든요. 왜냐면 누구 말하고 났는데 집에 갔다가 갑자기 자기 전에 그 감독을 말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네. 저는 그래서 항상 보편적으로 뭔가 대답을 해야 될 때 우디 알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디 알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네. 기본적으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예.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디 알렌 영화에서는 대사가 많기 때문에 네, 그죠. 연기가 되지 않으면 그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화할 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바닥이 막 드러난다 그래야 될까? 네. 상황에 대해서 허례허식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증오라든지 감정 같은 게 대사로 잘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보는 편이라서 우디 알렌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우디 알렌이 뉴욕에서 찍은 영화도 좋아하긴 하지만 유럽에서 찍은 영화도 좋아하고 이제 좀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우디 알렌 사생활은 사실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영화 볼 때 편견이 생기지 않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인성의 감독은 아닌데 영화는 잘 만들면은 보는데 불편하다거나. 사실 그런 걸 따지면 네. 많은 작품 이거 그치. 농담이고요. 사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디 알렌이 한창 그런 스캔들이 있고 나서 만들었던 작품이 블루자스민이었던 네, 걸로 네. 기억하는데 블루자스민에서 고발당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네. 은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최대한 차치하고 보려고 하는 면이 큰 것 같고요. 사실 심정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어쩌겠어요. 작품만 봐야죠. 네. 저도 사실 작품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감독 중에 구설 수 없는 감독 찾아보기가 오히려 드물고 큐브릭이라든지 히치콕이라든지 다 따져보면 추문 이런 거 하나씩 나오니까 저도 질문 같은 거 준비해 왔는데 여기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좀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과정으로 해가지고 평론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길게 설명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는 범위 안에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배워서 평론가가 된데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 영화 이론이라던가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는 학교나 요즘은 뭐 교육센터 같은 데서도 많더라고요. 또 평론가분들이 그런 강의를 하는 경우도 최근에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 국내에서는 평론가로 등단하는 경우가 공모전이라든지 거기서 당선이 됐을 때 그런 직함을 얻게 되고 매체에 글을 기고하게 되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영화 잡지가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맞죠. 대안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잡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블로그 채널이 여전히 있기도 하고 뭐 이런 팟캐스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을 보면 또 사실 영화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평론가들이 제공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등단을 위해서 기고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평론가라는 직함을 위해서는 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기구하는 데 있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한번 해봤었다라는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지. 예전에 영화 관련된 잡지는 아니었고 문화예술 쪽에 다르젠 형제의 영화 관련된 글을 쓸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 내일을 위한 시간이랑 또 네. 보유드도 썼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까지 해봤다 정도로 제가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해설을 준비할 때나 글을 쓸 때나 해외 인터뷰나 해외 글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화들이 해외 영화이고 네. 또 대부분은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프리미어로 공개된 경우가 많아서 그쪽에 자료가 좀 풍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고 인터뷰가 굉장히 많아요. 해외 쪽은 국내는 사실 찾아봤을 때 비슷비슷하거나 찾아볼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해외는 다양한 매체들과 또 유튜버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다양하게 보다 보면 크게 겹치는 내용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한 것 같고 주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만약에 인터뷰에서 감독이 어떤 책을 언급했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영화를 언급했다든지 하면 거의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보태기로 해서 이제 로트토마토라든가 네. 여러 가지 유명한 데들이 있긴 한데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라든가 그런 데들은 있나요? 외국이라든가 뭐 국내라든가. 고급 자료 아니냐 이렇게 아니 그냥 뭐 한두 가지만 얘기를 말씀하시면 되는 해주시면 거고. 뭐 여러 군데 다 보신다는데 뭐 한 밥줄 끊겨. 밥줄까지는 아니잖아. 왜 그래? 장난이고요. 네. 그 정도로 제가 대단한 사이트를 알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재미있는 게 영화 잡지는 뭐 많잖아요. 필름 코멘트도 있고 뭐 사이트 앤 사운드도 있고 이런데 잘 찾아보면 웹에서도 있고 실제로도 발간되는 것들이 있는데 시네마토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촬영 쪽으로 해서 아예 영화와 관련된 글이나 인터뷰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와일드 관련해서 해설할 때 그걸 봤는데 이 씬에서는 어떤 카메라로 찍었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카메라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찾아봐요. 이 카메라를 썼다 그러면 그 카메라가 줌에 특화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클로즈업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준다던가 뭐 어두운 데서 강하다던가 이런 걸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영화 외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점들도 있고 제가 정확한 사이트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메리칸 필름 스쿨이었나 대략적으로 비슷해요. 영화 만드는 학생들을 위한 블로그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영화를 공부하는 측에서의 궁금한 점이라든지 알고 싶은 점이라든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영화 관련해서 인터뷰든 뭐 리뷰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영화의 주제라든지 의미라든지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거기서는 아 뭐 이 영화는 예전에 프랑스의 어떤 영화랑 비슷했는데 이런 점들이 그런 것 같고 이런 걸 정리해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엔 그런 식으로 풍부한 것 같아요. 자료들이 다양하고. 근데 저도 영어를 해석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게 직업으로 바뀌면은 거기서 오는 고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수면은 자기가 노래 부르고 싶을 때 그 감정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거의 콘서트 때문에 아니면 일정 때문에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평론가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좋게 반응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때로는 칭찬도 억지로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런 경우가 더러 생기긴 해요. 그래서 뭐 캐주얼한 자리라든지 네. 편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관련해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좀 제가 스스로 고민해본 문제이기도 한데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으면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감독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고 이런 장면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해설 끝나갈 때 그런데 이 장면이 이렇게 아쉬움을 줄 수는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좋게 본 영화를 제가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관객분들 중에서는 사실 좀 별로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 해설을 듣고 아, 이 영화 이렇게 봐야 되구나 보다는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아, 이거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랑 나랑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크게 애로사항이 없고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오셔서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아쉬웠어요 이렇게 네.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같이 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죠. 저도 좀 그런 부분이 뭐 전작들에 비해서라든지 그쵸. 뭐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좀 아쉽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죠. 하긴 그런 공식성상에서 립 서비스일 뿐이다. 내 친구 명주처럼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은 해봤는데 세 명이서 어. 큐레이터를 만약에 한다. 형이 옆에서 한마디 하더라. 야 너는 딱 가면은 이 영화는요 그냥 저도 별로였거든요. 그냥 나가세요. 그럴 것 같아 그냥 나가세요. 별로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냥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1부의 마지막에 함춘수처럼 수고하셨습니다. 지르고 나가는 거지. 나도 지금 걱정되는 게 방송 끝나고 우리 윤나리 기획사님이 이 사람들 무식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준비도 안 해왔어 막 이럴까봐 엄청 뻔뻔하고 엄청 뻔뻔하고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그냥 이럴까봐 나 걱정이야. 어저께 무도 안 봤냐? 취향이 틀린 거라니까 취향이 틀린 거야 하하 말대로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네. 그래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영화사를 전공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가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나 인류 문명에 대해서 아무런 선 이해가 없는 그러니까 영화가 뭔지 모르지만 호기심이 있고 뭔지 알고 싶어하는 뭐 예를 들어서 외계인을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런 존재에게 영화란 뭐다 영화란 이런 거다 지구인들은 뭐 이렇게 영화를 즐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만한 클래식 영화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지 너? 나 저 질문 보고 나 무슨 뜻인 줄 몰라가지고 나도 이거 보고 이게 뭐야 이게? 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게 지금 걸 적어놨어. 장난치나. 이게 무슨 교수님을 모셔. 죄송해요. 저희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좀 그랬어요. 네. 저도 많은 나름 생각을 진지한 질문을 생각한 건데. 네. 저도 어떤 목적일까 이 질문은 뭐 이런 생각을 어떤 외계인이 했어요. 질문을 했을까? 제가 봤던 외계인이 나온 영화를 다 떠올려 보면서 이 장면에서 영화를 소개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네. 뭐 영화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던 가장 지루한 영화를 설명해주면 인간들은 이런 걸 보면서 희열을 느낀다. 농담이고요. 네. 글쎄요, 사실 정확한 영화를 찾지는 못했는데 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영화를 보여주면 외계인 입장에서는 가장 충격과 공포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진해 인간? 인간지네. 인간지네 보여주면 우와 얘네들은 이렇게 놀아. 야 얘네들은 건들면 안 되겠네. 약간 이런. 외국 아니야 그거는. 그거 해설해주면 웃기긴 하겠다. 그거 어떻게 해설을 해줘야 될지. 인간지네 보여주면 놀라서 도망가겠네 외국. 그러면 영화를 보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서사가 될 수도 있고 연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본이나 촬영, 화면 구성 이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영화를 감상할 때 주안점을 두시는 기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저는 버릇이 영화를 보기 전에 포스터는 어쩔 수 없이 보지만 예고편이나 시노비나 이런 걸 전혀 안 보는 편이에요. 사전 정보 없이. 네,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사실 안 보고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지 뭐 나오는 인물이 대충 어떤 인물인지는 시노비에 나오잖아요. 네, 뭐 네, 네. 어느 마을에 아빠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뭐 이런 정도는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좀 보는 편이라서 네. 그냥 봤을 때 불쾌한 감정이 들게 하는 영화를 사실 좋아하는 것 불쾌한 같아요. 감정. 불편하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네. 참 아름다운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도 좋은데 네. 영화만이 줄 수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오래 잔상이 남는 계속해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감정적으로 밀도 그렇게 있는. 네,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항공주 같은 그런 불편함? 아니요. 죄송해요. 난 그때 큐레이팅 하신 거 인상적이 들어서 이게 좋아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들어봤다. 네 그런 충격이 있긴 하죠. 네. 근데 항공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감정에 대해서 더 생각해볼 만한 아니면 부분이 많기 뭐 때문에 약간 ним포매니악 같은 영화들 좋아해요.
ним포매니악이라든지 네. 뭐 그 폴 토마스 앤더슨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데어일비 블러드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왜 폴 다노의 그 마지막 연기라든지 그 볼링장에 그런 식으로 막 충격을 주는 그런 영화들 형제잖아요. 있죠. 막 계속해서 남고 그런 영화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정보 없이 보고 하는 게 더 그런 게 네, 효과적이니까 쇼킹을 받기 위해서. 네,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스포일러 이런 것도 정말 싫어하시겠네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네네. 신촌 아트레온에 해설을 하러 갈 때가 있는데 예, 예. 사실 스포일러에 가장 취약한 곳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영화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특히나 더 네, 맞다. 그 또 11층까지 관이 그래요. 있으니까 네, 근데 맞아요. 그때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11층에서 2층까지 가야 되니까 맞아, 근데 맞아. 그 영화를 보신 두 분이서 정말 다행히 제가 볼 영화가 아니었는데 아유 그러니까 걔가 결국 죽였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무서운 공간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알게 된 순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유별나게 굴지는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말 그대로 패닝룸이었군요. 되게 남자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큐레이팅 하신 거 들어보면 네. 어떤가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나요? 반반인 것 같긴 한데 그 확률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시거나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는 여자 관객분들이 좀 더 많이 계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녹음된 파일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편파적이진 않았고요. 네. 반반인 것 같습니다. 혹시 큐레이팅 하시다가 뭐 재미난 에피소드나 좀 황당했던 일이나 혹시 이런 게 있으시다면 기억에 남는? 크게 읽고 이런진 않았었는데 네. 제가 압구정에서 해설할 때였는데 해설을 들으시진 않은데 압구정에는 굉장히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오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네 그분들이 근데 해설은 듣고 가지 않으신 편인데 근데 저 때는 아니었는데 다른 큐레이터분 가셨을 때는 여의도인가 그랬었는데 네. 천우희 씨가 와서 해설도 듣고 끝나고 질문도 하고 가셨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프닝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네. 해설하기 전에 영화 시작할 때 끝나고 해설이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할 때 홍상수 감독님이 앉아 계신 거 본 적도 있었고 물론 다 나가시긴 하지만 그랬었고 배우분이 와서 계셨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 은근히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뭐 영화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독립영화 감독님들이 이제 남아 계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랬을 때 좀 더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기야 하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크게 뭔가 에피소드는 없었는데 그런 얘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중년 관객분들이 오셨다가 네. 해설을 듣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라이프를 제가 해설을 했었는데 네. 제임스 딘의 자이언트라는 작품이 56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 해설 끝나고 중년 관객분이 오셔가지고 아 내가 자이언트 봤을 때가 당시께서 20대였을 때였는데 오늘 제임스 딘을 연기한 이 영화를 보니까 그게 생각난다 하면서 그때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자이언트를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찾아본 경우니까 근데 그분은 굉장히 어렸을 때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런 영화적인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는 관객분들 보면 좀 저도 신기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남다르겠네요.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네. 그걸 해서 요즘에는 티빙에서도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해서 해준다는데 오 그래. 큐레이팅 5분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에 5분도 만약에 티빙 같은데 나가실 수 있다면은 어떤 영화로 혹시 관객들한테 찾아뵙고 싶은지 뭐 그런 거는 있으신가요? 자신 있게 자기가 이거만큼은 내가 정말 재밌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있으신지? 영화를 고른다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될 것 같은데요. 급 생각이 난 거는 제임스 그레이 영화 얘기 너무 해보고 싶은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임스 그레이가 그렇게 많이 영화를 만들진 않았는데 미국에서도 얘기하기를 과소평가된 감독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임스 그레이를 그렇게 빨리 안 케이스는 아니었고 트러버스부터 알게 됐었고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네. 최근에 이민자 개봉하고 또 공교롭게도 이민자 이동진 평론가가 시네마톡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네네. 그때 나도 제임스 그레이 어디 가서 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한 영화보다는 그 감독의 영화를 두고 다 얘기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 영화만 얘기하면 어차피 뭐 그 감독의 다른 작품들도 같이 얘기하게 되겠지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 감독 영화를 다 본
본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뭔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될 것 같고 뭔가 한 사람에 대한 탐구 같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 세계에 가까운 그런 영화들. 그래서 이 영화는 좀 별로였죠. 이때 감독이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감독론에 요즘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가론. 네. 아예 하루에 그냥 나를 다 잡아버린 다음에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설명 좀 해주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CGV 관계자 여러분은 잘 들으시고 좀 유념 좀 해주세요. 여기 준비된 CGV. 준비된 예. 저희 윤나리 평론가님이 계십니다. 아 그리고 저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무비콜라주였다가 네. 작년도에 아트하우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왜 바꾼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은지 그냥 궁금해졌거든요. 왜 그럴까? 난 모르겠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바꿀 수도 있는 거 같아요. 난 모르겠어. 그냥 이름이 어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관계자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네. 싶었어요. 그냥. 제가 바꾼 건 아니지만 작년 11월에 네,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무비콜라주를 자주 이용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의외로 독립영화나 예술 영화를 자주 보지 않으시거나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비콜라주 명칭이 어렵다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보편적이고 직관적인 사실 무비콜라주는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이 있기도 하지만 네. 확 이게 예술영화 상영관이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생기긴 했지만 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명칭을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예술 영화관을 따로 마련을 해서 상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네. 요즘 베테랑도 그렇고 암살도 그렇고 천만 영화를 뛰어넘는 작품들을 보면은 영화 독과점에 대한 얘기를 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저도 찾아서 볼 네. 때가 있어요. 제가 해설하지 않는 영화들은 저도 이제 극장에서 봐야 하니까 제가 최근에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슬로우 웨스트 개봉하기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었거든요. 부천에서 봤어요. 네, 근데 개봉하는 주에 봤는데 너무 상영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목요일 개봉이었는데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프리미어로 일주일 일찍 개봉을 하게 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정식 개봉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주에 좀 시간을 맞춰서 보긴 했어요. 근데 네. 그럴 때도 사실 아쉽기도 하고 사실 슬로우 웨스트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가 오히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뭐 맞아요. 최근에 개봉했던 돌연변이도 이번 주에 개봉을 했는데 제가 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배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죠. 왜냐면 저도 한 명의 관객으로서 영화를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서울은 시간만 맞추면 그나마 볼 수 있는데 그쵸, 지방은 정말 더 힘들어요. 없죠. 서울로 올라와야 되니까. 예. 네. 지금 영화 평론을 하시면서 많이 조사도 하실 텐데 모델로 삼고 계시는 평론가 분이 계시다면 혹시? 저는 거의 대부분의 글들을 읽기는 읽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아하는 평론가라고 한 저는 정한석 평론가를 정한석 평론가. 정한석? 네, 그 정한석 평론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시네21에 굉장히 오랫동안 글을 쓰시기도 했고 네. 이제 지금은 시네21의 글을 더 이상 쓰지는 않으시는데 영화 잡지라든지 뭔가 볼 때 네. 자기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 굉장히 반갑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유려한 글로 써주시니까 더 감흥이 되기도 하고 근데 예전부터 봤을 때 네.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글로 써주셨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 학기에 네. 영화 비평 수업을 정한석 평론가가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었었어요. 네. 그때도 굉장히 좋았었죠. 좋아하는 평론가였는데 또 글 쓰는 거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좋았었고 딱 한 분만 정해놓고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네. 뭐 윤성 평론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허문영 평론가의 최근에 나온 책도 좋아하고 네. 글을 읽었을 때 네. 쉽게 읽혀서 이렇구나라고 느껴지는 글보다 계속해서 문장에 걸려서 계속 읽게 되는 글들 있잖아요. 네. 쉽게 소화되지 않는 그런 나에게 글들. 도전하는 글들. 네, 그리고
비판적인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글들. 이 영화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는 글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이 영화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고 이 고민을 치열하게 글로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글들을 좋아하는데 뭐 말씀드린 평론가 분들은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 같고 네. 많은 귀감이 되고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영화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네. 영화라고 하는 것도 다른 여러 장르에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줄 수 있는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소설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좋아하시는 거나 영향을 받으시는 게 있으시다면은 저는 다양하게 뭔가를 접해보려고 하는데 네. 취향이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취향이요? 네, 저는 좋아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냐면 네.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네. 친구들이 만화책을 굉장히 많이 읽더라고요. 저도 만화책을 읽고 싶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친구가 만화책을 빌리러 갈 때 같이 갔죠. 네. 근데 저는 만화책을 모르겠어요.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책을 만화책이 모르겠어요. 안 받아요. 만화가 내용상 재밌긴 하는데 네네네. 이게 정말 나랑 안 맞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보는데 네. 안 맞더라고요. 정말 저는 아쉬운 점이긴 해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고 뮤지컬이나 연극이 안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이랑 연극을 보고 글을 써야 될 때가 있었어요. 6개월 정도. 네. 근데 쓸 수는 있어요. 보고 쓸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영화에 너무 길들여져 있나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영화 보다가 연극이나 뮤지컬 보면 눈앞에서 연기를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굉장히 신비한 체험인 거잖아요. 근데 되게 어색하고 낯설어요. 그래서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표현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좋은 작품들 보면 좋고 네. 훌륭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게 영화 보는 거, 책 읽는 거, 음악 듣는 거. 그래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뮤직비디오요? 그래서 예전엔 취미가 계속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를 어허. 보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극단적으로 좋아하는데 음. 안 맞는 건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요즘에도 노력하거든요. 만화책을. 진짜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만화책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되게 감이 안 오시죠. 만화책을 못 보는 게 어떤 네네네. 걸까. 근데 이게 그냥 사고가 정지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좀 많이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제가 영화 이론을 공부한 지도 이제 막 6년 이렇게 접어들고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 영화를 보고 일을 할 때 영화를 보고 남은 취미 생활도 정말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과제 때문에 봐야 되는 영화를 보고 네. 일 때문에 봐야 되는 영화를 보고 네.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4시간을 가져야지 하면서 또 영화를 봐요. 근데 그랬을 때는 스스로 내가 너무 고립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피성으로 영화를 보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좀 영화를 광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 영화관에서 딱 불이 꺼지고 영화사 로고가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행복해요. 영화사 로고가 엄청나게 행복해요. 막 모든 이제 뭔가 시작되는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그래서 많은 현실 세계에서 하던 번민과 걱정과 불안들을 심리적 안정. 그게 정말 딱 오는 것 같아요. 그렇고 저는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사실 저랑 거의 다 취향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본 거 있으면 네. 이러면서 또 보고 그래서 정말 저는 보고 읽는 거에만 최적화된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마치 하죠. 셜록 2세 같네요. 현실을 도피해서 영화 안으로 들어가지고 영화에 취하는 뭐 이런. 그러면은 영화는 거의 극장 가서 보시겠네요. 네, 극장에서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은근히 강박적인 것들이 있어요. 블록버스터는 꼭 개봉 첫날 뭐 왕십리 3D IMAX로 봐야 한다던가 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3년째 지켜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쵸. 내 주위에도 있어 몇 명. 이제는 1,000으로 바꾸더라고. 저 멀어서 1,000원은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렇고 주말에는 영화를 안 봐요. 그래서 주말에 극장에 영화를 사람이 많아서 극장에 사람이 없을 때 보는 거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조수는 좋아하시겠네요. 좀 앞쪽에서
보고 왜 그래서 전 몽상가들 볼 때 되게 공감했었거든요. 왜 몽상가들에서 보면 마이클 피트가 항상 자기는 영화관 맨 앞자리에서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도 제 시야에 딱 스크린으로 가득 찬 게 아.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일반 관객들이 갔을 때 TV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화관 가서 뭐 어느 자리에 앉으면 좋다더니 네. 평론가분께서 생각하시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좀 있는지. 아이맥스가 아니더라도 네. 뭐 소리가 짱짱한 데가 어디 뭐 극장으로? 좋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은 팁 네. 같은 거 조금이라도 네.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뭐 잘한데 뭐 거기에서 얘기해도 되지 뭐. 저는 CGV만 오 걸렸다. 낚였어. 아닙니다. 준비된 인재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봤을 때 제일 편한 그게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제 주변에 항상 맨 오른쪽 앞에서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좀 상상해 보면 되게 불편할 것 같잖아요. 좀 스크린도 좀 네, 어그러져 맞아요. 보일 것 같고, 그쵸. 그리고 한쪽으로 목을 계속 돌리고 영화를 본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자기가 그런 식으로 볼 때 가장 관람이 잘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도 측에도 한번 앉아보고 네. 뭐 가운데도 한번 앉아보고 그런 식으로 아. 나는 어디를 가장 편하게 느낄까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뭐 제가 3D IMAX는 그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 좌석도 기억하죠. 네.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인 것 같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극장에서는 제가 시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 오른쪽 눈이 한쪽만 나쁜 네. 편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이런 게 좀 영향을 네, 줄 맞아요, 때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의 신체 여건에 따라서 좌석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취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뒤에서는 영화 맞아요, 못 보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앞에 있으면 너무 그 신경이 쓰여가지고 잘 못 보겠어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자리는 맨 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수학여행 갈 때 일진들이 맨 뒤에 앉잖아. 맨 뒤가 좋은 자리야. 뭔가 거느리고 싶냐? 뭔가 거느리고 내 뒤에 아무도 싶은 없다고. 심정이 있구나. 어? 내 뒤에 아무도 없다. 그런 게 있구만. 한 짓을 해도 모른다고. 이건 다른 얘기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서 슬슬 1부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윤나리 평론가님께 영화란 어떤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일 어려운 질문. 제일 어려워. 이제 제일 기대돼. 디피컬트해. 네. 뭐 어려우시면 와. 패스해주세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패스하시겠어. 네. 한마디는 하시겠지. 엄청난 부담이. 저는 좀 공부로서 대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공부로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피로할 때나 네. 그리고 뭔가 해야 할 때나 아니면 뭔가 보고 싶을 때나 영화들을 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정말 피곤하고 근데 뭔가 보고 싶으면 네. 좋아했던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자고 뭐 이럴 수도 있게. 근데 저는 긴장하고 영화 보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긴장하고 모든 컷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영화 볼 때 느낌 같은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글거리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을 공부로서 합니다. 진짜 저희가 영화 좋아하는 거는 아니에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세 마리 피해요. 세 마리 피도 안 될 제 나중에 아, 얼마나 피도 안 되겠구나. 이 말을 후회하게 될까? 흑역사로. 예, 오늘도 이불킥을. 네, 1부 윤나리 평론가님과 이야기했던 순서 이 정도로 마치고 2부에는 저희가 폭스캐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